가제혈의 명당으로 아버님께서 생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자리였건만 묘토를 감정해본 풍수 전문가 얘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맥이나 목권이 이제 침방우리가 상당히 이제 많은 곳이죠. 그리고 혈은 또 이런 위치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섣부른 이장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이장을 강행한 윤주흠 씨. 이 6.25 동란으로 해서 아버지의 직계 가족이 17명이 살해되었습니다. 하고 저는 피해서 저하고 형님하고 조가 일부가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파묘 현장을 지켜보는 윤 씨의 마음 또한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관을 덮고 있던 칠성판이 들어 올려지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길게 뻗어나온 나무 뿌리들. 그리고 뒤이어 발견된 유골들은 나무 뿌리에 휘감긴 채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묘지의 지세를 감정해본 결과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화렴이 들었다고 판단되는 할머니의 묘도 파보았습니다. 이렇게 파 내려가길 한참. 그러나 유골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가 아니야. 아니요? 밑바닥. 밑바닥이요? 간 바닥이란 말이에요. 땅의 화기로 인해 남아있어야 할 유골들마저 모두 다 녹아버린 터. 그나마 무덤 바닥을 샅샅이 뒤진 끝에 겨우 찾아낸 것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은이 3개뿐이었습니다. 이날 새로운 장지로 옮겨진 것은 무덤 안에 남아있던 한 줌의 흙이었고 때가 넣어가지고 윤주흠 씨의 통한의 눈물은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연꽃이 물가에 피어있는 형국이라는 연화도수형의 명당. 윤주흠 씨 가족이 선택한 새로운 이장 장소입니다. 묘자리를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유골을 모시는 일. 비명에 돌아가셨기에 더욱 편안한 곳에 모시고 싶은 것이 바로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완강하게 이장을 반대하셨던 윤주흠 씨의 어머니도 이날에서야 비로소 회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상의 묘를 이장하고 난 뒤에 그 후손들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취재팀은 광주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윤주흠 씨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호텔업이 도산 직전에 처한 요즘 우선 윤 씨의 근황부터 궁금했습니다. 부도가 나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적과 정상인데 부도가 났다면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냐. IMF가 나갔다 하면은 좀 모든 사람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진입보에도 참 그래서 이장을 해놓고 집에서 기분은 좋죠. 참 내가 잘했다. 명당에 딱 묘가 써져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갑자기 막 오늘 어디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부부 싸움을 하게 만들어. 이상하게도 안 싸우고 싸워. 어디 여행 가기로 한 차가 전복돼 다 죽었어. 그런 식으로 자꾸 좋은 쪽으로 파장을 줘. 그래도 이게 막 수맥에 들어가 있든지 물 속에 들어가 있든지 뱀이 들어가 있든지 막 이런 데 있으면 그 자손 중에 제일 똑똑한 놈, 제일 센 놈하고 자꾸 때려. 더 묘한 거는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 풍수가들의 경우엔 묘자리만 보고도 그 무덤 속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묘는 이래 파면 이럴 것이다. 파면 그대로예요. 100%인가요? 100%지. 만약에 안 맞으면 나 가짜야. 산소 주위 이제 용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산맥이
그러고 이제 오행상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가, 또는 이제 그 당판이 들었느냐 내려갔느냐, 이런 등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면은 그 산소가 이제 소위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지, 나무 뿌리가 들어가 있는지, 보통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는 90% 이상 적중이 나와요. 꼭 땅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래도. 그렇다면 정말로 풍수가들은 묘지 감정만으로 무덤 속 유골의 상태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취재팀은 이장을 준비 중이라는 한 음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맥이 침범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순조로운 이장을 기원하는 뜻에서 산재를 올린 후 곧이어 시작된 파묘. 얼마 파내지 않은 곳에서부터 풍수가의 말 그대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조상의 유골은 이미 흥건한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갈비뼈하고 이게 저기 척추뼈. 아래 있는 없네. 이번에는 취재팀이 직접 묘지 감정을 의뢰받은 풍수가와 함께 전남 보성의 한 음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해철과 방위 대신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기와 엘로드로 묘지를 감정한다는 현직 공무원 모종수 씨. 그리고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 이만한 폭들이 그러니까 뼈를 보면 어떻겠어요? 수맥이 지나는 자리는 물이 찼거나 아니면 뼈가 시커멓게 변색이 돼 있어요. 여기 파면은 시커먼 뼈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시커먼 뼈로 변색이 돼 있다. 아, 물이 차 있는 건 아니고요? 물이 차 있진 않지. 물은 약간 축축할 거예요, 땅이. 수맥의 영향으로 뼈가 검게 변색됐고 나무 뿌리가 끼어 있을 것이라는 게 풍수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좀 파면 이제 물이 나온 게 못 파고 이제 우기들 그냥 지일 땅이라 여기는 굵은 데 손을 그렇게 했었어요. 파묘를 시작한 지 얼마 후 실제로 수맥의 영향을 받은 듯한 진흙땅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엉켜있는 나무 뿌리들과 함께 검게 변색된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없어. 왜 없어요? 근데? 없어져 버려 썩업게. 흙잡을거 없어. 왜 썩어버린 거예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흙이 지르기라 짜면 물이 პოლпол 나오거든. 그렇게 물이 수습이 배습이 잘 안 되어서 쪽쪽 안 빠고 한게 이거 얘가 나쁘다 이것이. 썩어버렸어요. 요새. 그렇다면 정말로 조상들의 묘자리엔 후손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운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취재팀은 실제로 한 번의 이장을 통해 집안의 우환을 깨끗이 없앴다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60년을 어떻게 버틴 딱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딴 형제들의 사망에서부터 추락 사고까지 실제로 한영진 씨 집안의 7남매에겐 우환이 끊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서 벌에서 쏘여서 돌아가셨고 막내 아우가 교통사고로 죽었었습니다. 바로 밑에 아우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들은 전에 서초역에서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조카 딸은 목욕탕에서 넘어져 가지고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렵게 이장 결심을 한 가족들. 검게 타들어간 뼈에 허리 부분에 목근마저 관통하고 있던 부모님의 유골을 정리해 좋은 땅으로 모셨고, 그 후 더 이상의 우환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조카가 현재로서는 육상 선수로서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뛰고 있을 정도로 건강을 해줬고, 그러나 정말로 이장으로 인해 그 모든 우환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 것일까요? 효도라는 것이 해도 끝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그 죄책감은 또 이제 그다음에 불안, 우울, 두려움, 공포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묘자리를 옮기게 되면은 자기가 조상한테 참 잘했다, 부모한테 잘했다는 어떤 떳떳한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 자책감을 이제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편안해지니까 생각하는 능력도 회복이 되는 거고 몸도 거뜬하게 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풍수지리에선 음양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땅을 가리켜 명당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듯이 힘차게 뻗어 내려온 주산의 기운이 멈춰서 혈을 맺은 곳, 그곳이 바로 혈장, 즉 명당입니다.
산 전체 행을 싹 보면은 물이 들어갈 헬이 있고 물이 안 들어갈 땅이 있어. 우리 혈관이 뜻이 있는 거야. 인체하고 이 지구의 모든 행국은 사람 인체하고 똑같아요. 백회라든가 인중이라든지 뭐 단전, 상단전, 하단전 할 것 없이 기가 뭉치는 거. 기가 뭉친 것이지. 기가. 호랑이가 내려오는 형국의 매호 출림형은 바로 호랑이 머리 부분에 기가 뭉쳐 있고 금구 하수형이나 지주 장망형 또한 혈처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머리 부분입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금계포란형의 경우 대대로 자손이 번성한다는 명당인데 알이 놓여 있을 위치인 혈처를 파내려가 보면 특이한 지층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땅을 파다 보면은 알과 같은 형상을 띤 돌멩이가 이렇게 또 박혀 있고 또 이 자리도 알과 같은 돌멩이가 빠진 자리입니다. 또한 그곳이 진짜 명당이라면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잡석 더미 속에서도 이렇게 반드시 사람 하나 누울 정도의 혈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한 이런 석광묘가 준비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목건, 소위 나무 뿌리는 여기까지만 침범이 돼도 이 혈처까지는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명당에 들어간 시신의 유골은 오랫동안 그 기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살이 썩어서 다 없어졌나요? 그 물이 다 증발하고 뼈만 그대로 남아있는데 색깔이 노랗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기름독에서 건진 것 같이 매직해요. 500년이 된 것도 손가락뼈도 안 썩어. 그대로 있어 노랗게. 그 묘터가 명당일 경우에만 발견된다는 조상의 황골. 몰라, 돈을 안 내서 그랬나? 이런 명당의 신비를 풀어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생물을 이용한 혈처 테스트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달걀 테스트였는데요. 명당의 혈처 지점과 일반 땅에 각각 달걀을 묻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두 지역의 달걀에 일어난 변화를 비교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정확하게 76일이 지난 다음 꺼내본 명당 혈처의 달걀. 그러나 놀랍게도 달걀은 조금도 부패되지 않은 채 처음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땅에 묻혀있던 달걀은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명당의 혈처와 일반 흙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끝으로 이번 취재를 마치며 하늘이 숨기고 땅이 감추어준다는 천하 대명당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란 반개형의 이완용의 묘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묘는 이미 강제 파묘된 지 오래됐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늘판 쪽에 간 동네 누가 목 서는 사람이 바둑판이라도 뱅긴다고 장기판이랑 뱅긴다고 얘기가 돼. 그래서 얻어줬더니 그는 갔다가 놓았다가 그에 반해 천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당당하고 푸르게 상존하고 있는 계백장군의 묘. 이들의 묘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풍수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내림굿의 절정인 작두거리 과정입니다. 먼저 오늘 탈 작두를 달래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리한 작두날을 몸에 대도 베이지 않는 것으로 신이 들어왔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이윽고 몸에 신이 오른 김구마씨가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오릅니다. 금방이라도 베일 것 같은 작두날 위에서 대를 놓은 채 춤을 추어도 팔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무속인들은 작두에서 내리는 공수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왔다가 모두들
면 끓여먹고 국 끓여먹고 세수들 받아가지고. 신어머니에 이어 처음 작두를 타는 신딸이 작두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딸 역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몸이 이제 쿵 떠 있는 작두 탔다는 생각이 안 들고 카루에 섰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붕 떴다. 나리 같았어요. 내 몸에 무게 중심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냥 없어요. 무속인들은 작두를 탈 때 몸이 가벼워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신이 올라 작두를 탈 때는 정말로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일까요? 취재팀은 작두를 탈 때 그들의 몸무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림구슬하는 신어머니와 신딸의 작두 타기 전 몸무게를 측정했습니다. 작두에 올라 한창 신이 오른 신어머니의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작두에 올랐을 때 몸무게가 200g 덜 나갔습니다. 이번엔 신딸의 작두 타기가 시작됐습니다. 정말로 장군 신이 왔는지 신딸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작두에 오릅니다. 그 순간 신딸의 몸무게도 작두를 타기 전보다 300g 덜 나갔습니다. 배를 굽혀놨고, 이 호흡이 거칠고 이제 호흡이 안정일 때 그 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량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작두를 탈 때 무속인들은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약간의 자국만 좀 남아 있네요. 바로 이거다. 작두 타기 전 작두는 부정을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날카롭게 갑니다. 그 날카로움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작두의 절삭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가정에서 쓰는 부엌칼과 사무용 칼 그리고 작두날의 절삭력을 비교해봤습니다. 비교 결과 작두날과 사무용 칼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속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작두 타기가 가능할까요? 칼이라는 거 그래요. 본래 이 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배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차력사는 무속인들이 작두날과 발바닥을 수직으로 위치하고 버팀대나무로 발에 집중되는 힘을 분산시키며 광목천으로 발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작두를 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차력사는 방금 전 무속인이 탔던 날카로운 작두를 탈 수 있을까요? 다리 띄고, 그렇지. 작두를 탄 후 무속인과 같은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차력사는 작두날에 선지 20초 만에 내려왔습니다. 고통 때문에 발 빼신 거죠? 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칼날로. 다른 차력사도 작두날에 올라선 후 20초 정도는 견뎠습니다. 하지만 작두를 처음 본 신딸들이 작두를 타고 버팀목을 잡지 않은 채 칼날 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뛰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뛰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까지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처음 해본 사람이고 본인도 처음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중국 도깨비 장군 신이 들어온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할아버지 신령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야도 마음이 이 무녀에게는 동자 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늘 허전하고 막 그런데. 과연 신이 인간에게 내리면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3일이나 7일이야. 취재팀은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무속인의 양해를 얻어 접신을 했을 때 뇌파를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속인은 천천히 자신의 신을 불러 접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놈들아. 이 심령을
신명을 시험을 얻을지 마라. 그녀의 주장대로 신의 노여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뇌파 검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취재팀은 무속인 김은옥 씨를 데리고 2차 뇌파 검사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선 뇌파와 함께 뇌 활동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그 특정 정신 상태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특정 그 무속 상태에서 특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아주 한 이 예를 가지고는 말씀하기 어렵죠. 그래서 취재팀은 이번엔 신이 가장 잘 강림한다는 내림굿의 현장에서 내림굿 전과 후의 호르몬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딸의 양해를 얻어 내림굿 하기 전에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작두타기가 막 끝나 신이 한창 오를 때의 피를 채열했습니다. 어디 갔다 해야 돼? 내림굿 전과 후의 혈액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감소한다는 세로토닌이 증가됐고 흥분했을 때 증가한다는 카테코라민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정은 지을 수 없어도 그 나타난 수치에 의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이 실험 전, 즉 굿하기 전에 더 긴장되고 이렇게 도취된 상태에서 오히려 나중에 이완이 된 반면에 오히려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더 긴장하고 또 이렇게 혈압도 오르고 무슨 맥박도 뛰고 그거와 상응하는 그런 호르몬의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들어와 그들의 상태를 안정시켜준 것일까요? 취재팀은 다른 과학적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접신을 할 때 그들의 몸속의 기는 어떨까요? 손가락 10개의 마디마디를 통해 거기에 연결된 인체 부위의 기를 측정하는 킬리안 사진기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무속인 안종자 씨는 신이 들어올 때 몸에 심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평상시와 신이 들어올 때 몸속의 기는 눈으로 보기에도 많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기 영상 자체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체상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몸의 떨림 때문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스텝 중 한 명이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안종자 씨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뇌파 동조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신어머니의 뇌파는 신딸의 동조를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딸의 경우에 알파 세타파의 비율이 갑자기 증가하는 순간 신어머니의 경우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소극적이게나마 이때부터 요 사이에는 어느 정도 동조 현상, 그러니까 서로의 뇌파가 닮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어떤 의식 상태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상에서 보듯이 접신 전에는 서로 달랐던 뇌파가 접신 1, 2분 후 서로 동조하면서 비슷한 유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뇌파 동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신어머니의 뇌파가 신딸의 뇌파를 동조시키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점을 잘 친다는 무속인을 추천받아 실험을 해봤습니다. 취재팀 중 한 사람의 사주를 넣어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자리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네. 깜마를 타고 황지를 성지는 목장 삼주님과 내 성부님과
사철영장 한번 조화를 하다가 실패를 봐야 되는 사주다. 마음에 네가 학교 때 이렇게 남자를 만나서 마음에 상처를 받든지 이래야 되는 사주인데 그냥 돈을 빌려줘도 그냥 떼어먹어라. 이건 그냥 도와주는 거야. 무속인이 얘기한 것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결혼 후는 5무당 중 3명의 무당이 비슷한 답을 했고 반대로 올해 운에 대한 것은 각기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받아 점을 친다고 하면 5명의 점괘가 모두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다른 걸까요? 100명은 100명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옳은 신에서는 옳게 알려주십니다. 100%다. 프로스는 10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제자가 얼마만큼 그 기도를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서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못 듣고 이 과정이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풀이로 온다든지 재미삼아서 테스트하러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안 맞거든요. 취재팀은 사별한 사람의 사진을 갖고 다시 한번 신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정정희 씨의 경우 직접 상대를 만나야만 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주가 무척 시다. 사주가 무척 시어. 몸에다 칼도 대야 되는 사주고. 사진만을 보여주고 점을 볼 경우 무당들은 처음부터 거부를 하거나 대부분 맞추지 몸에다 칼도 못했습니다. 대야 되는 사주고 사주가 무척 시어. 굴곡이 많고 산이 많고. 그러나 한 무당만이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좀 우리 친구지 않습니까? 요 뒤에 분이 저분이고 요 사람이. 요 앞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 여자가 31살이면 아직도 고생이 많이 남았어요. 3년 정도가 더 남았어요. 이 남편 있어요? 남편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요, 만약에 결혼을 안 했었으면 사귀는 남자라도 보냈어요. 사귀는 남자라도 보냈다고. 지금은 없다고. 지금 이 사람은 하루가 살기가 싫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이 같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그게 보입니까? 남자분 한 분이 등을 돌리고 완전히 이렇게 가버리는 위치예요. 근데 만약에 사별이면 완전히 그냥 등을 돌리는 상황이 있는 거고 이혼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헤어짐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등을 돌렸기 때문에 사별이라고 나타낸 거예요. 가짜도 많지만 진짜도 있는 무속의 세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실험해보기 위해 취재팀은 한 무속인 단체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한 사람의 점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취재팀의 제의에 있었던 사실만을 갖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선뜻 동의했습니다. 지난 10일 한 대학 강의실에서 공개적인 자리를 가졌습니다. 무속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예지력이 뛰어나다는 무당과 함께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신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다. 그때 앞에다 놓고 이 사람에게 2년 전에 무슨 일이 혹시 있었는지 좀 이제 물을 때에 무슨 큰 상을 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냐 그 말이야.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정하는데 지금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았어. 그거는 그런 상황은 뭘 충분히 알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관심 있는 전문가 몇 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물건의 형태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의 점괘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전에 무당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신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48세의 정추자 씨는 6살 때 남의 집에 양녀로 갔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무속인은 없었습니다. 신당이 아닌 곳에서 점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접근이 없는 한은 이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좋다 나쁘다를 가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죠. 관심이 별로 없는 과학자들도 마음을 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인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상당히 음식을 먹고 제대로 소화하는 능력을 키우듯이 이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정보도 올바로 소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8일 북한산 굿당에서는 죽은 자를 달래는 사자풀이굿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1시가 되거든요.
길숲에여 피어 언야 묘지가 있는 곳에다 이걸 묻어주면 원한이 풀릴 것이고.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은 남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굿이었습니다. 자기 죽은 것도 사실 아이들 남겨놓고 자기 죽은 것도 억울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 남한테 돈을 다 띄어가지고 애들하고 학교도 가르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말이 아니니까는. 남편은 임미애 씨의 꿈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임미애 씨를 바라보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애기 아빠 영혼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좀 한풀이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남편의 한은 혼자 남은 부인에게 접근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모두 뺏어간 부부 사기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놈들요. 그놈들이 하는 거야. 그놈들 보이세요. 굿이 무르익자 무속인도 한을 풀기 위한 것이라며 부부 사기단을 의미하는 두 개의 인형에게 가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기 신앙이던가 이건 따라오셨던 것이요 전에 오셨던가 설령의 힘으로 쓱 걷어가라. 한참 동안 두 개의 인형을 칼로 찔렀습니다. 보기에도 섬뜩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나야 도나 간문에서 노상의 문에 허리다. 그리고 새벽 1시 앞서의 공수대로 두 인형을 땅에 묻기 위해 옷을 입혔습니다. 공원 묘지 무덤가에 올라간 무속인은 먼저 인형을 묻고 그 위에다가 사기꾼 부부의 사주를 적은 종이를 함께 묻었습니다. 종이는 사기꾼 부부의 일이 잘못되기를 비는 저주의 부적이라고 합니다. 간을 내먹지. 그 혼자 열심히 살겠다고 하고 세상을 잘 모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송두리 때 이렇게 다 앗아가 버려야 되나 이런 데서 정말 어떠한 보복도 저는 정말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조선시대 궁중의 여인네들 사이에 저주 행위가 행해져서 문제가 된 일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전 인현왕후에 대한 장희빈의 저주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장희빈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인현왕후를 저주했고 이러한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인현왕후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수 씨도 부인의 저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방 출장이 잦은 일을 하고 있던 정 씨는 어느 날부턴가 부인의 차 안에서 피지 않는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외출도 잦아지는 등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정인수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부인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부인이 며칠 만에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제 발로 무슨 목으로 들어왔는지 와가지고 받아달라 그러길래 나는 애들만 필요하지 당신은 필요 없어 나가셔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이제 느꼈으니까 한 번만 소근심 잡고 받아주시자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부인은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했으며 정인수 씨에게도 잘 대해줬습니다. (8월) 달에 내가 팥죽하고 열무김치 이 물김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꼭 좋아하는 것만 나갔다 오더니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빈말이라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당신 나갔다 오더니 사람 됐는가 봐.
그런데 부인이 돌아온 이후부터 정인수 씨는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지럼증 때문에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운전 중에도 모든 것이 2중 3중으로 보이고 헛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정인수 씨에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늘 벌겋게 달아오르고 부어 있었습니다. 그 길로 와서 서울에 와서 병원에 와도 그 근거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다 그러고 자는 나는 이제 자꾸 어지럽고 걸음을 걸 수가 없고 그 작은 병원에서는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러던 중 정인수 씨는 우연히 집안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속옷 서랍을 뒤지다가 자신의 속옷에 부적과 바늘이 꽂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 속옷 서랍장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러길래 이런 게 집안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이거 버려도 되지 하니까 버리려면 버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로 갖다가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그런데 옷장을 뒤지다가 부인 옷에서 무속인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집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속에 관심이 많은 동료에게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자 아무래도 저주의 행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뒤졌더니 안방 곳곳에서 저주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제서야 부인은 사고가 나기를 저주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수 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죽인다 이렇게 무슨 날팍한 마음 여자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눈이 뒤집히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맞춰보니까 이제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 내가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들이 정말로 저주를 받아서 기력이 떨어진 것인지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무속인들이 흔히 쓰는 저주물에는 뭔가 특별한 기가 흐르는 것이 아닐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흔히 무속계에서 쓰이는 인형은 저주를 하는 인형과 축원을 하는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형 안에 넣는 내용물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기원하는 인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형 안에 넣을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에는 대개 9장의 부적을 넣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부적은 팥, 콩과 함께 노란 종이에 쌉니다. 팥과 콩은 귀신을 쫓는 의미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전에 올려놓고 기원을 합니다. 주술적인 의미를 불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술물을 지프로 싸서 인형의 몸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로 싸면 인형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술적인 힘을 가진 인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제작팀도 같은 재질을 이용해서 똑같은 인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술의 힘을 가진 인형과 일반 인형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2개의 인형이 사람의 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신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기의 상태를 측정해 온 몸의 기를 알 수 있는 히를리안 사진기로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험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작팀 중 한 명의 평소의 기를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오른쪽 다리의 기운이 끊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평소 오른쪽 다리가 좋지 않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번엔 무속인이 만든 인형을 들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과연 인형에 담긴 무속인의 염력과 주술이 취재진의 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실험 결과 축원 인형에 어떤 좋은 기가 영향을 미친 때문인지 온몸의 기가 고르게 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취재진이 직접 만든 인형을 들고 기를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역시 온몸의 기가 고르게 나왔습니다.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인형과 일반 인형 모두 좋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특별히 그 무당이 만든 인형에서 더 효과가 났다기보다는 시간 순서적으로 무당이 만든 인형을 들었을 때보다 뒤에 일반인이 만든 인형을 들었을 때가 더 영상이 잘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몇 번 실험을 거듭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주술을 넣은 인형과 일반 인형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의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저한테 막 죽으라는 둥, 그러니까 아주 막 심하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막 너무너무 크게 고통받을 정도의 그런 악구를 막 계속 퍼붓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게 나중에 그 사람이 동네 뜨고 나서 지금은 안 살고 있어요. 뜨고 나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정순애 씨는 아무에게나 심하게 욕을 하는 이웃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부딪혀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무속인에게서 욕 잘하는 이웃의 길을 꺾으려면 그 집 된장독에 나무를 꽂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들어가 된장독에 나무를 꽂았는데 이후에 오히려 정순애 씨가 아팠다고 합니다.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정신적인 고통만 받았는데 그 후에는 막 몸이 아파오고 그러니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이후 정순애 씨는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무속인을 찾아가 봤더니 이웃집의 한 행동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해서 된장독에 있는 나무를 뽑자 이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주한 그 대상이 물론 이제 아플 경우도 이제 있지만은 또 그 저주한 사람이 또 아플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주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그 병이 나지 않을까 이런 그 불안 심리, 이런 그 심리가 도리어 그 상대방보다도 그 저주를 한 사람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와서 아플 수도 이제 있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그걸 풀어주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하지 마라. 사필 규정이니까 참고 좀 기다려봐라.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은 반사돼가지고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가지고 저주를 하면은 오히려 그 힘이 밀려가지고 본인이 다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이나 물건들이 타인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저주를 믿고 있는 무속 세계에서조차도 저주를 하면 저주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일 저주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작은 미움의 말이나 분노도 바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미스터리 추적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